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의 공기를 북에 전파하는 배나TV 북을 울려라. 오늘 이동복 선생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동복 선생님은 1970년대부터 남북대화의 산 증인이시고 이후로 북한 관련 연구 활동을 계속해 오셨죠. 한국일보 기자 생활도 하셨고 정보기관에 근무도 하셨고 국회의원도 하셨고 네. 기업인으로도 잠깐 계셨습니다. 예. 삼성그룹 계열사 사장님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최근에 김주애가 느닷없이 등장을 했거든요. 이거를 이제 어떻게 봐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네, 요새 북한 뉴스 중에서 갑자기 좀 흥미를 자극하는 그런 커트가 나왔는데, 김정은이 나오는 그 공공의 장소에 그 둘째 딸로 소개되는 여자아이를 데리고 나왔는데, 그 데리고 나와서 사진에 찍힌 모양을 보니까 상당히 정치적인 함축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소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쓰신 글에서 김성주 동생 김영주의 실각이 생각난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갑자기 북한이 김주애라고 하는 김정은이 딸을 가지고 선동을 하는 걸 보니까 결국 김정은의 후계 문제하고 이것이 연관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지금 김정은의 나이로 봐서 그 후계 문제가 그렇게 급박한 것이냐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과거 김일성 때나 김정일 때나 이렇게 보면은 이 후계를 양성하는 과정이 상당히 일찍부터 시작을 했고, 또 이제 아시다시피 김정은이 건강에 항상 의문부호가 따라다녀요. 아주 과체중이고 또 여러 가지 그 상황으로 봐서 저 사람의 건강이 정상적인 상태냐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그런 게 많아서, 그런 저런 것 때문에 벌써 후계 문제를 챙기기 시작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게 돼 있죠. 하나하나 끊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백두혈통과 관련해서 북한에서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이 많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원래 이제 그렇죠. 이제 김일성이가 항일 빨치산 운동을 말하자면은 근거로 해서 개인 숭배, 우상화를 진행시켰잖아요. 근데 그 아들인 그 김정일이한테 권력을 주면서는 그 아들이 사실은 전혀 혁명 투쟁과 연관이 있는 어떤 과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뭘 조작을 했냐 하면은, 김정일이가 태어나기를 시베리아의 소련군 병영에서 태어났는데 이거를 그 백두산 미령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백두산 미령 근방에 구호나무가 등장하고 여러 가지 이런 걸 조작해 가지고 말하자면 김정일이가 백두산의 정기를 갖고 태어났다, 이런 신화를 만들어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김정일 우상화를 했죠. 그러다가 이제 김정일이 다음에 김정은이가 등장하니까 백두산하고 김정은이를 연결시킬 방법이 없죠. 그렇잖아요. 네, 태생도 원산이고요. 그렇죠. 태생도 원산이고, 그래서 백두혈통을 가지고 이 김정은이를 우상화를 진행시키는데 많은 문제가 생겼어요. 그중에 또 가장 큰 문제는 김정은의 생모가, 첫째로 김정일의 정처도 아니고 고용희라는 여자가, 이 여자는 제주도 태생으로 일본으로 밀항한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1957년 제1교포 북송 때 59년 네. 그 이제 그 부모들이 묻어가지고 평양에 와가지고 자라는 과정에서 고용희가 기쁨조 무용단에 들어가가지고 김정일의 눈에 들어서 이제 김정일하고의 부부관계가 됐는데, 그때 이미 김정일이는 정처도 있었고 정처 외에도 또 이제 이 소실이 맺히 있었던 처지인데다가 아들 둘과 딸을 하나인가 뭐 이렇게. 네, 김정남, 김정철, 김정은. 네, 그리고 그렇지. 김설송, 김설송이라는 딸이 태어났죠. 이제 그 중에 이제 김정남이는 성혜리 소생이고, 고용희 소생은 그 이제 김정철, 김정은, 김여정이죠. 그 김설송이는 또 그 고모고. 이렇게 되는데, 김정은을 말하자면 백두혈통을 가지고 어떤 그런 이 우상화를 조작하는 데는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어머니도 거기에 끼워 맞춰줘야 되는데 북한의 그 소위 일종의 신분 사회적 구조 문화에서 고용이가 도저히 거기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들이 강조하는 여러 번 특이한, 시도를 했어요. 여러 번 시도를 해가지고 고용리를 그 우상화 어떤 그 이 계열 속에다 집어넣으려고 시도를 했는데 그게 용납이 되지는 않아가지고 아직도 고용리는 전혀 대외적으로 노출되지를 못하고 있죠. 김정은이의 다음 때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하나는 김정은이 소생 중에 남자가 누가 있느냐. 그다음에 그 남자가 후계자로서의 어떤 그 적성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여부와 아울러서 그 아버지의 신임의 차원에서 혹시 여자 가운데서도 후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어떤 그 실마리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이 끊임없이 이제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해 왔는데 그 상황에서 지금 저렇게 갑자기 김주애가 튀어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그 김주애가 튀어나와서 김주애를 지금 소개하는 그 선동의 방식이 거의 틀림없이 후계의 문제와 관련된 게 아니냐 이런 그 이제 의심을 가질 만하게 상황을 지금 전개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면 고용이로 돌아가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고용희라는 존재와 배경이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질 경우에 예. 김정은이 곁가지가 아니냐, 김정은이 백두혈통이라더니 후지혈통이냐 한라혈통이냐 이런 그런 문제가 논란이 나오죠.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그런 말씀이시죠. 문제가 나오는 뿐더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희의 이력을 옛날 그 무슨 이제 빨치산 이력을 조작하듯이 또는 백두산 혈통의 그 김정일 이력을 조작하듯이 조작할 수가 없다는 결론을 이 사람들이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몇 번 시도를 했지만은 감히 그것을 말하자면 끝까지 이렇게 관철을 못해서 그 일환으로 김정은 후계 문제를 둘러싼 우상화가 어떻게 새로이 만들어지느냐 하는 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을 자아내는 것이 되어 있는데 지금부터 이제 그 문제가 우리 관심의 표적이 되겠죠. 김정은으로서는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백두혈통이라는 건데 이게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 이제 이 김주애를 가지고 백두혈통으로 엮어 세울 근거가 없죠. 네. 근거 없고 이제 그 사실 백두혈통의 마지막 가족이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이란 말이에요. 네. 사실은 김여정이가 고영희의 소생인지 아닌지는 또 설이 구구해요. 설이 구구한데 아무튼 그 저 김정은의 친누이로 고모일 뿐더러 백두혈통으로 마지막 세대니까 그동안에 더러 김여정이가 김정은의 후계자로서 지금 자리를 지금 굳혀나가는 게 아니냐 하는 설왕설래가 없지 않아 있어 왔어요. 네. 근데 갑자기 이번에 김주애가 튀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김주애가 튀어났다는 것은 말하자면 북한이 백두혈통을 뛰어넘는 또 하나의 우상화의 신화를 만들어내는 시초가 지금 단초가 마련된 게 아니냐 이런 우리가 추측을 가능하게 하는 거죠. 지난번 페나TV 촬영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김일성의 동생 김영주의 실각 과정 그리고 김정일과 김영주 간의 네. 삼촌 조카 간의 권력 투쟁 얘기도 좀 자세히 네. 듣고 싶습니다. 이 재미있는 일이 1972년에 남북 간의 이제 남북조절위원회를 통한 정치적 대화를 시작할 무렵에 그때 이제 우리 정보부를 비롯해서 남쪽에 북한을 연구하는 기능을 가진 여러 기관들이나 개인들이 참 북한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1972년 봄까지 남쪽에서는 북쪽의 김일성의 후계자로서 김영주가 이미 지명이 돼가지고 후계 자리를 구축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1972년 2월에 이우락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평양에 대해서 내가 직접 나가겠다. 단 조건이 있다. 북에서 김영주가 내 상대역으로 나오면은 내가 남북대에 직접 나가겠다. 이런 것을 김일성이가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72년 5월 달에 이우락 부장이 평양에 가서 김영주하고 두 번, 김일성이가 두 번 만나는 대화가 성립이 됐고, 되고 이제 끝날 무렵에 이제 이 뭐 김일성이가 뭐 이제 이 이우락 그 상대로 해서 뭐 이
영웅이요 뭐 해가지고 뭐 이제 분위기를 한껏 올려놓으니까 이제 그걸 이용해서 이우락 부장이 김일성이한테 요청을 했어요. 내가 이번에 이렇게 사지임을 무릅쓰고 왔으니까 내가 여기 온 데에 대한 답례로 김영주를 서울에 보내달라. 그랬더니 김일성이가 불가능하다. 왜 불가능하냐. 아프다. 그 만나보니까 멀쩡하던데 뭐가 아프냐 그랬더니 그거 나도 모르겠는데 의사들 얘기가 식물성 신경 부조화증이라나 그거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너무 아파서 이번에도 사실 당신을 못 만날 텐데 내가 특별히 얘기를 해서 만난 거다. 당신 서울로 돌아오면 김영주는 곧 이제 병원에 들어가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미 김영주가 실각이 김정일과의 됐지. 권력투쟁에서 밀린 권력투쟁이 1960년대 중반부터 71년까지 진행된 결과 71년에 이미 김영주는 탈락이 됐고 김정일로 확정이 됐어요. 그때 북한 매체에서 그리고 72년에 그래서 당중앙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박성철이가 대신 서울에 오게 됐는데 바로 그 직후에 김영주는 사라졌어요. 어디로 사라졌느냐? 함경북도 길중가 어디에 수용소로 들어가서 18년 동안 그 이제 묶여 있다가 1991년에 명목만에 국가부주석 중에 한 자리로 어떤 보직이 돼가지고 평양에 나타났지만은 그 뒤에 뭐 아무것도 못하고 살다가 죽었죠.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김주애가 나타나는 걸 보고 순간적으로 느껴진 감상은 그 당시에 김정일이가 등장할 때 김영주를 내치고 등장했는데 이번에는 이 김주애가 그 후계자로 등장하려면은 김여정이를 내쳐야 되는 것이구나. 그러면은 역사가 또 한번 자전을 하는구나. 리피트를 하는구나. 그런 소감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앞으로 그 부분이 흥미진진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김여정이라는 이 김정은의 누이 동생이 상당한 권력 기반을 지금 구축해 놨단 말이에요. 근데 가령 김주애가 그걸 뚫고 그 권력의 핵심으로 부상하려면은 과거의 김정일과 김영주의 관계가 또 반복이 돼야 되고 사실은 가까이는 바로 이 김정은이도 자기 아버지가 2011년 11월에 급작스럽게 사망하고 나서 이 김정은이야말로 후계자 준비가 별로 안 됐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짧았죠. 아주 짧았기 때문에 그 아버지에 이어서 최고 권력자가 되기까지 한 3년 동안은 그림자로 살았거든요. 표면에는 사실은 장성택에다 했고 그러다가 2013년인가 그 장성택이를 그야말로 아주 전격적으로 피해 숙청을 하잖아요. 그러고 이제 자기 고모부도 그야말로 산송장을 만들고 그러니까 이 북한의 권력 체제의 속성상 그런 과정이 이번에도 되풀이돼야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김정은의 고모 김경희는 대외 활동이 거의 없죠. 없어요. 지금 뭐 작년에 살아있다 아직 어디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라는 그 어떤 보도가 있었지만은 활동은 전혀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죠. 북한은 가부장적 사회인데 남자가 아니라 여자가 김정은의 후계자가 된다. 내부 반발은 없겠습니까? 그게 북한 공산당의 특성이에요. 지금 이제 다른 나라의 국제 공산주의 운동, 또 각 선행 공산주의 국가에서 여성이 저렇게 그 권좌에 등장한 일이 없잖아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잖아요. 그 이제 권력은 남성들의 전용 게임이죠. 근데 북한의 경우는 공산주의 지도 체제가 워낙 가족화가 돼가지고 가정화. 그 가정화가 되는 과정에서 봉건 왕조적인 그런 이 모습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권력이 가정사가 돼가지고 가정에서 아들이 아닌 딸이 승계하는 그런 어떤 그 이상한 형태의 변종이 생겨난 거죠. 그러니까 공산주의 기준으로 보자면 딸이 승계하는 건 아주 이상한 거다. 물론 공산 왕조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만 김주애는 언론 보도에 의하면 차녀라고 나옵니다. 네. 그렇다면은 장녀도 있고 또 그 밑으로 아들 하나가 더 있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김일성 후에 김정일이가 권력을 잡는 과정에서 그 문제가 큰 이슈가 됐어요. 왜냐하면은
북한 노동당이 대세로는 김영주가 권력을 잡고 있었는데 김일성의 빨치산 동지들인 최형, 최영건 이런 자들이 안 된다. 이 권력은 적장자 승계 원칙이 있다. 적자 그리고 장자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김정일이다. 해가지고 저 투쟁이 벌어지다가 적장자의 원칙을 살아나서 김정일이가 후계자로 지명됐거든요. 이제 그러던 것인데 김정일이 다음에 김정은 세대로 넘어올 때는 그게 깨졌단 말이에요. 그 적장자 원칙이 깨진 것도 김정은으로서는 엄청난 약점이고 지금도 김정은이가 자기의 그 권력을 그 합리화시키는데 정당화시키는데 굉장히 애로를 느끼는 그런 그 어떤 부정적인 측면 중에 하나예요. 네, 김일성과 김정은이 같이 찍은 사진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김일성 당대에 김정은의 존재가 차선이니까 그랬고 김일성 당대는 김정남이가 할아버지의 관심을 독차지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적장자 원칙을 물리치고 김정은이로 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북한에서 또 엄청난 내부 진통이 있었고 사실은 이론적으로 아직도 정리가 안 된 상태죠. 그런 상태에서 다시 이제 후계 문제가 나오니까 그렇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적장자 원칙마저도 버렸으니까 아들을 버리고 딸로 가는 것도 북한에서는 불가능하지는 않은데 그 대신 그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예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부적인 타당성의 취약화가 불가피하게 수반되고 앞으로 이제 김정은 다음 권력체제가 등장할 때 그 권력체제의 기반이 안정적이 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한 굉장한 그 퀘션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많죠. 그렇다면은 김주애를 미는 일파와 김주애의 고모 김여정을 미는 일파 간의 권력 투쟁은 있을 수가 불가피하다. 있죠. 있을 수가 있죠. 그건 뭐 거의 10중 8구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김정은이가 직접 저렇게 자기 딸을 저렇게 공개적으로 끌고 다니면은 누이 동생인 김여정이가 아주 정면으로 저항을 하기는 어렵겠지만은 그러나 지금 북한의 권력 구조의 상당 부분이 지금 김여정의 입김을 받고 있으니까 만만치 않은 갈등이 조성될 가능성이 많죠. 김여정은 바로 얼마 전에도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막말을 했습니다. 네. 전임 정권 그러니까 문 대통령 때는 그래도 말귀를 알아먹었는데 뭐 당신은 뭐냐는 식으로 아주 험한 얘기를 쏟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남한하고의 관계를 영위해 가는데 특히 김정은 대 와가지고 북한식 정통성 차원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등장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남쪽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하고 과격한 그런 그 입장과 이 언행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 대표 주자가 김여정이 아닙니까? 앞으로 김주애라는 그 아이가 권력 중심부에 서면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하죠. 가령 그 정말 그 구상유치 같은 아주 소녀가 과연 저렇게 김여정이 하는 것처럼 과격하고 강경한 그런 어떤 그 언행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북한의 권력 구조 이 개편을 둘러싸고 북한 내부나 주변에서도 설왕설래가 있을 거예요. 가령 또 이제 김주애는 온건 라인으로 분식을 하고 김여정이를 과격 강경 라인으로 이렇게 분식을 해가지고 실체와는 괴리가 있는 권력 다툼의 그림을 또 그려내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역할 분담이군요. 그렇죠. 그럴 거예요. 그렇다면은 왜 장녀가 아니고 차녀입니까? 장녀가 아니라 차녀, 그 이 남매 또는 그 자녀 중에서 아버지가 총애하는 자가 적장자냐 적장자 아니냐 관계없이 그 후계의 낙점을 받을 수 있는 전통이 생겼단 말이에요. 네. 이미 김정은으로 말이에요. 김정은으로. 이제 그러니까 한번 생겼던 일은 되풀이될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뭐 이제 설왕설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김정은이 때도 사실은 많이 그 설왕설래가 됐었거든요. 김정철이가 어떻게 그 권좌를 양보했느냐, 그 강탈당했느냐, 양보했느냐. 그래서 이제 김정철이의 정신 건강이라든가 이 건강에
무리가 있다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가령 차녀를 선택하게 되고 그 선택을 합리화시키려면 또 별의별 스토리가 또 많이 등장하겠죠. 김종철에 관해서는 영국의 뭐 에릭 클립턴 공연을 보러 갔을 때 악기 샀고 영국 악기점 주인 얘기에 의하면은 뭐 거의 프로페셔널급 연주 실력을 보였다고 그렇죠. 했습니다. 네. 근데 신경증 환자라는 게 글쎄, 진실일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건 그렇지 않죠. 그거보다는 기질상 그 김정철이보다 김정은이가 김정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과단성 있게 일을 저지를 수 있는 제목이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맏아들을 제키고 둘째 아들을 자기 후계자로 지명했다고 봐야죠. 그렇다면 김주애도 그런 면에서 일종의 선택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래서 이미 받았다고 우리가 그 장담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가능성을 이번에 그 사진들이 시사하는 거죠. 모든 사이비 종교는 이제 정통성 문제가 생기는데 이른바 그 창업자의 2대까지는 그래도 유지가 되다가 3대가 넘어가고 4대가 넘어가면서 여러 가지 그 교단 내에 논란이 생기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주체교는 어떻게 보십니까? 주체교는요. 주체는 남쪽에 살아있지 북쪽에는 주체는 죽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체라는 것이 원래 그 황장엽 씨가 만든 주체 이론은 막스 레닌주의에 대한 비판에 근거한 건데 네. 그거를 1957년인가 황장엽 씨가 만들어 놓은 그 이론문을 김정일이가 가지고 가서 그걸 개작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김정일판 주체 사상이 됐고 네. 그다음에 김정일판 주체 사상은 황장엽 씨가 개발하려고 했던 주체 사상과는 다른 것이고 그 어떻게 다르냐? 황장엽 씨가 개발하려고 했던 소위 주체 사상은 그 황장엽 씨가 남쪽으로 가져와서 인간 중심 정치 철학이라고 개명을 한 철학 이론이고 북에서 지금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철학 이론은 철학 이론이 아니라 가족 간의 권력을 가족 승계하는 것을 설명하는 그런 그 사이비 이론이 됐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주체 사상은 북엔 존재하지 않고 남해만 지금 그 황장엽 씨가 가져와서 지금 남쪽에서 지금 이제 소위 여러 가지 그 우리 시국과 관련해서 5862년에서 주사파라는 거 있잖아요. 그 주사파는 황장엽 씨의 주체 사상은 관계없고 김정일의 주체 사상에 물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소위 그 김정일의 아바타들이죠. 그래서 이 남쪽에 소위 그 주사파라는 것 사람들도 진정한 의미의 주사파가 아니고 페이크, 엉터리 주사파이기 때문에 북한의 소위 주체 사상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이제 북한의 주체 사상의 핵심이 뭐냐? 지금 이제 김정일이가 그 이제 개작을 해놓은 주체 사상의 핵심 논리는 사람이 모든 운명의 주인이다. 모든 인간은 자기 운명을 자기가 결정한다. 이거는 아주 뭐 이론의 여지가 없죠. 네. 그러나 그 다음 대목이 재미있는 거예요. 그러나 각자한테 자기 운명을 결정하게 하면은 이 세상은 오가잡탕이 되고 아주 혼란에 빠진다. 그렇기 때문에 인민의 입장에서 수령님이 결정을 해야 된다. 그게 주체 사상이야. 결정권을 위임한다. 결정권을 그 위임하는 것을 정리와 정당화 합리화시키는 설명이 없어요. 그냥 갑자기 뛰어넘어간 것이. 그러니까 그는 이제 황장엽 씨의 주장에 의하면 진짜 아니라 가짜 주체 사상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전례가 없는 인류사의 그야말로 전대미문인 공산왕조 4대까지 승계가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이게요. 봉건왕조를 보면은 대개 3대까지는 거의 정상적으로 가지만 3대 이후부터는 문제가 복잡해져요. 피비린내가 왜냐하면은 3대 이후에는 3대째 왕의 후손 가운데 똑똑한 놈이 있고 똑똑지 못한 놈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똑똑한 놈이 그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쿠데타가 나오는 거예요. 그 이제 대개 그 이제 봉건 왕조를 보면은 일대가 제국을 창건하면은 그 2대 이후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왕권파, 이 신하파, 네, 훈구파, 공신파 네. 간에 갈등이 생기죠. 그 훈군파는 신하들이 합의해서 다스려야 된다. 네. 이렇게 나와가지고 보통 피부린내가 나게 되고 왕당파가 이기죠. 이겨가지고 3대째 왕이 업적을 남기는 제왕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뭐 우리 이조 때도 그랬고 고려 때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보면은 명이나 원이나 청이나 다 똑같아. 그러다가 3대 이후째부터는 이제는 소위 그 와해 과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만 와해가 시작되기 전에 일정 기간 동안 현상이 이렇게 그 흘러가는 기간이 있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 3대로 넘어갔다는 것은 그 이후는 아무도 보장할 수 없는 불확실한 시대에 이제 접어든다 이렇게 봐야죠.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은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나라를 온전하게 제대로 건설해서 그것을 발전시키는 토대 위에서 감이 떨어질 때를 기다려야죠. 감이. 그러니까 북한이라고 하는 권력 구조가 지금까지 막강한 권력을 휘둘러 왔다는 것은 지금도 그 체제가 무너지기 전에는 상당한 그 힘이 있다는 거고, 그 힘을 억지로 꺾다가는 엄청난 그 이제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니까 북한과 같은 봉건적 체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대를 지나가면은 결국은 붕괴 과정으로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감히 이것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면서 두 가지를 해야죠. 하나는 좀 빨리 이것 떨어지도록 가능한 그 공작을 해야죠. 그리고 또 하나는 감히 이것 떨어졌을 때 대비한 우리의 대비 계획을 만들어 놔야 돼요. 소위 영어로 말해서 contingency plan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 모든 것이 완전히 아무것도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되고 있지 않을 뿐더러 역으로 지난 10년 동안 한 20년 가까운 기간 동안은 북한의 감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우리가 해왔다. 네.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문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 때라든가 뭐 그 이후에도 계속 발전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작전 계획 50 뭐 땡땡 5027 5019 이게 대북 대비체가 군사 작전으로 작게 5027 네. 그다음에 5019 뭐 5030 이런 것이 있는데 작게 5027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군사 계획이에요. 뭐냐면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재발될 경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전쟁이 재발되면은 우리는 군사적으로 뭘 해야 되냐면 북한의 군사력을 빠른 시일 안에 소진시켜야 돼. 소진시키는 기간 동안은 뭘 해야 되느냐. 북한이 지금 가지고 있는 군사력을 대부분 전방 배치해가지고 그 산지에 배후 사면에다가 토구를 뚫어가지고 거기다가 감춰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이 전쟁 도발 징후가 있다 하더라도 선제 공격을 할 군사적 조건이 안 갖춰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이 전쟁을 도발하지 못하도록 선제적으로 군사작전을 할 그 조건이 안 갖춰졌으니까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이 노출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화력에 의해서 타격을 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정 기간 후퇴하는 거예요. 후퇴해서 피바라인이라는 데까지 후퇴하면은 거기에 북한이 그 숨어있던 그 화력이 노출돼 가지고 그 공간으로 들어올 테니까 공간에 들어온 것을 이 우리 화력으로 섬멸을 시키는 것이죠. 그러는데 기간을 보통 90일을 잡았어요. 그게 이제 작게 501인데 그 90일 동안에 미 본토로부터 엄청난 증원 병력이 한반도로 이동하는 거예요. 보병이 육군이 한 30만, 그리고 항공기가 1,600대, 뭐 함선이 160척, 항모전단
5전단 뭐 이래가지고 화력이 90일 안에 축차적으로 도착해서 그 다음부터는 공격을 휴전선 이북 북한 지역을 공격해가지고 네. 통일을 달성한다 이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작계라는 것은 그것은 작게는 이런 군사작전 계획이지 네. 평시에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평시에는 이걸 가지고 훈련하는 데만 소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내가 정부에 있을 때 다른 계획을 하나 정부 차원에서 발전시켰어요. 평화계획이라는 것. 네. 그건 뭐냐면 북한에서 급변 사태가 나올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급변 사태라는 것은 1989년에 루마니아가 무너진 거, 차우체스쿠 무너진 거, 또 89년에 동독이 무너지는 것. 이런 사태가 올 경우에 동독의 경우는 동독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대처해서 아주 평화적으로 통일을 일으켰지만은 루마니아 사태 같은 것이 나오면은 이거는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하는 여러 가지 뭐 군사도 포함되지만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 방면을 총괄해 가지고 평화계획이라는 거를 그때 이제 발전시켰는데 내가 93년에 정부에서 나오고 나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 지금 확인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평화계획이라는 것이 있는지 그거는 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에서는 성립될 수가 없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적시에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는 우발적인 계획으로서 이 평화계획은 필요하죠. 왜냐하면 북한이 언제든지 무너질 개연성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카드로 대처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준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평화계획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시간을 내서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